정도사 정봉주와 함께하는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철진입니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강남 집값 잡으려다 지방은 첫 번째 이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뭐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 규제가 작년에 나왔던 파리 부동산 규제였었는데, 그 이후에 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5%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이제 체결가들이 체결되게 되는데, 지금 워낙 나온 매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도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통계치를 보면은 지난 일주일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한 주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 1%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집들은 다 가격이 뭐 15억, 19억, 2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가 오르면 얼마 오른 거예요? 엄청 오른 거죠. 거기서 봐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이면 1,000만 원 오른 거죠. 1,000만 원. 예, 그런데 일주일 이게 만에. 이게 그 1,000만 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전체 평균에서 이 한두 건 거래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려면은 아마 지금 일주일 새에 1억 정도 오른 아파트들 쉽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약간 한 달? 두 달로만 넘기면은 석 달째에 3억 가량 오른 아파트들도 실제 상존을 합니다. 이게 호가가 아닙니다. 국토부에 나와 있는 체결가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의 현재까지의 규제책은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오늘 먼저 난 뭐 속보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얘기를 펴가면은,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하나 냈는데, 당초에 이제 정부가 보유세 인상 관련한 구체안을 선거 끝나고 여름에 내놓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3월에 내놓을 수도 있다. 또 아예 일각에서는 설 연휴 직전에 내놓을 수 있다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도 이 마지막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보유세 카드가 사실 어제 뭐 김동연 부총리 나왔고 라디오에서 얘기까지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3월 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좀 종합을 해보면,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시점을 그 봄학기 이사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대책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추이를 보고 보유세 카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대책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때 기준으로 봐서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3월 얘기가 된 게. 근데 고민이 좀 있는 게, 정부가 네. 좀 이제 진정성으로 항상 추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30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이 거의 급락세를 가까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규제 때문에 이렇게 폭락시켜 놓고 왜 강남 집값을 못 잡느냐,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오니까, 정부는 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3월이던 더 빨리 보유세를 꺼내서 우린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제 그런 의도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오늘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 카드가. 네. 지방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네. 이게 항상 저도 되묻는 질문이, 왜 강남은 왜 올라요? 하고 지방은 왜 빠져요?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 저간에는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맨하튼 이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역이든 사람들이 돈 벌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은 다 있는 거예요. 예. 뉴욕엔 맨하튼이 있고, 뭐 영국 런던에는 뭐 웨스트엔드 뭐 이런 데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상승기, 호황에도 버는 사람이 나오지만 하락기에도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가서 그 집을 사기 때문에 그 지역은 늘 오른다.
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강남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른다라는 게 아주 장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강남값만 오르고 나머지는 싹 다 안 오르거나 뭐 보합이거나 빠지는 이유는 규제 역설이라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 역설. 예. 최근 한 이제 정부 규제 대책 이후에 나온 모습들만 보면 이게 뭐냐면 정부는 이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우리 부동산 살 때 다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이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뭐 저라든가 봉도사는 아니죠. 봉도사도? 뭐요? 대출이요? 대출 없이도 집 사야죠. 대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출도 못 받아요. 대출도 수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먹혀들지만 우리나라에는 대출 없이도 자기의 캐시만으로도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남에 가서 대출 규제를 비웃듯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 역설인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당국이 내세웠던 4월부터 나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 이제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집할 때 어마어마한 양도 차익 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시장은 반대를 받아들이냐면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방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집은 싹 다 팔자. 그리고 어차피 나는 강남에서 한 채 가질래.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부산도 심지어는 던지고 지방의 큰 손들이 강남으로 올라온다라는 역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마어마한 초강력 규제죠. 앞으로 재건축 해가지고 거기에 이익이 나면 많게는 50%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럼 정부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재건축이라고 해서 가격 오르는 일 없겠지라는 게 규제의 본격 의도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재건축 못하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강남은 공급이 없겠구나. 그럼 먼저 집을 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와 시장에 받아들인 것과 이 괴리가 나오면서 그런 역설적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규제 역설로 강남에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파리 대책은 강남뿐만 아니라 그때는 과열 우려가 있었던 세종이라든지 경기, 부산 같은 데들도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들은 조금 안정이 됐어요. 실제로 파리 대책 이후로. 근데 강남에는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외 지방 지역 사실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지방이 쓰러졌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면서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긴 해요. 그렇죠. 어제 국토부에서 해명자를 냈고요.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겨냥했던 지역들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데들은 좀 먹혔고 다른 지방이 집값이 빠진 것은 그 계속된 몇 년간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좀 초점이 되고 포인트가 되는 강남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또 다시 낼 때가 되긴 한 거죠. 박 의원님 집값 절대 안 내리죠. 수요가 있는데 내릴까요? 친구가 송파 6억에 분양받아서 작년에 12억으로 올랐는데 지금 더 올랐대요. 그들만 내리죠. 네. 지난 한 주간에는 송파구가 압도했던 한 주였었고요. 정난숙님 보유세 오르면 집값 상승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 아파트도 재산세 오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유세 카드에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세나 종부세와 다르게 보유세를 좀 따로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세청 보유세 얘기가 나와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가격대 이런 보유세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또 위헌 논란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전 이제 보유세를 꺼내기 전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유세도 규제 역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버티기 논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보유세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이 가능성이 수요 공급 부족에서 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유세 인상을 어떻게 구체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차인 보호가 붙어서 나와야지 실은 보유세 인상이 우리 정부 의도대로 집주인에게 버든 부담이 되는 거지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차인 보호가 없이 또 보유세만 인상만 떡하니 내놓고선 이거 봐라 초강력 규제다 하면은요. 시장이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신중하게 보겠다라고 뭔가 좀 깨달았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절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정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똘똘한 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니까 두 채, 세 채 이상 가진 분들은 중과가 20%포인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4월 이전에 다 팔고 꽤 올랐잖아요 이미. 지방에 팔고 이 지역 팔고 외곽 지역 팔고 강남에 아까 말한
지금 맨날 오른다는 그 핵심 지역을 15억, 19억, 20억을 떡떡 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 1월 첫 주, 1월 둘째 주에 누가 집을 삽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년 1월 첫째, 둘째 주는 항상 상승률이 낮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근데 상승률은 물량도 안 나오는데 매물이. 그렇죠. 매물이 없지만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19억짜리를 누가 이 신년 초부터 사는데 아마도 그런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지방의 큰 손들이 이제 다시 또 강남에 합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석인 것이죠. 왕혜리님 강남만 올라요. 우리 집 강북인데 10년째 그대로네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희 집도 10년째 그대로예요. 네. 태릉인데. 강남 갔으면 그게 한 서너 배 올랐을 거거든요. 서너 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지역에 따라서는 더 오를 수도 있고. 집은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그대로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집은 뭐 집 갖고 돈 버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는데 강남에 있는 사람도 또 계속 오른대. 네. 그래서 제 또래들 사이에서 한 얘기가 벌어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진작하기도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이젠 정말 멸종. 그러니까 부모와 연결되지 않으면 멸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조적으로 친구들도.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지방 집값 하락. 방금 또 우리 봉도사처럼 강남 외 지역에 느끼는 비강남 지역. 예.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지방은 일단 꺾였습니다. 만에 하나 강남만 남아두고 나머지들이 다 꺾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그러면 강남만 대출 규제를 두고 강남 외에는 대출을 풀어줘? 이런 법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러워해요, 근데.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애당초 작년 6월부터 부동산을 꺼낼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즉 빚내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실제 집값을 잡으려면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압박을 했었으면은 글쎄 어땠었을까. 오히려 숨은 칼날로 이걸 했었으면. 이제 이낙연 총리도 이제 그런 분위기 좀 캐치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이낙연 총리도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뭐 있을 때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았느냐. 이제 정말 모아서 좀 대책을 낼 때가 필요하다. 일기 쓰듯 대책 발표 안 하겠다. 이게 그 얘기였었나요? 그겁니다. 아니요. 이건 어제고 그거는 청와대에서 그저께. 청와대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방금 말한 겁니다. 일기 쓸 때 대책 안 넣겠다는 그게 무슨 얘기야? 날마다 하지 않고 모아서 한다? 예, 모아서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속으로 좀 담아두는 거죠. 예. 왜냐면 계속 선전포고하고 찌른다 집값 떨어지니까 나머지들은 뭐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르면 정부를 믿었던 분들만 또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좀 소리 소문 없이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어제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총리도 라디오에서 약간 강남 맞춤형 특정적 맞춤형이고 좀 보유세를 약간 언급은 하긴 했지만 이런 거를 더 이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마디씩 하지 않고 모아서 특정 시점 이후까지의 추이를 본 후에 맞춤 대책을 좀 제대로 내놔서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다 무척 곤혹스러워 하겠네. 그렇죠. 근데 진정성은 다 이해하죠. 집값을 잡아야 주거비를 떨어뜨려야 내수가 사는 거고 2030들도 새로운 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권혜리 기자님. 네.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아 쓰는 법?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카드 포인트들이 쌓이기만 하고 찾았을 때는 좀 불편하게 돼 있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꾸준히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대책을 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카드 포인트라는 거는 채권이잖아요. 일종의 카드사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5년 그 소멸시효가 있어요. 근데 이 5년 소멸이 되도록 못 찾아 쓰고 소멸되는 포인트들이 보니까 1년에 거의 1조가 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면서 찾아 쓸 수 있는 현금 같은 게 1조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카드사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왜 못 찾아 쓰냐를 봤더니 10,000원 이하로 남고 카드를 해지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찾아 쓰기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포인트몰을 가서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간다. 그러면은 보통 왜
온라인몰에서 10,000원짜리 이하 사게 될 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0원짜리를 사고 싶은데 8,000원밖에 안 남아 있으면 내가 해지하려는 카드로 12,000원을 또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해지 시한이 한 달이 더 늘어나죠. 아하. 지금 해지를 못하니까 네. 아예 뭐 8,000원인데 이러고 그냥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거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될 시한이 지난 거를 몰라서 없어지는 돈들이 1년에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요. 찾았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현금화를 굉장히 쉽게 정말 현금이 되도록 쉽게 하겠다는 건데 원래 은행계 카드사들은 이게 됐었어요. 뭐 신한, 우리국민 이런 것도 예. 됐었는데 전업 카드사들 있죠. 삼성 같은 곳들. 예. 삼성, 현대.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LG도 전업카드 아닌가요? 은행계랑 같이 하는 카드는 LG요? LG요? LG 카드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신한 카드. 네, 이미 어제 저 순간 당황했어요. 회사 없어진 지. 네, 카드사 생겼나? 나도 얘기해놓고 이게 있나? 농협시티 뭐 이런 데들은 또 예. 근데 뭐 그래서 그 카드 앱으로요. 예. 기존에 남아있는 포인트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카드값이 나가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서 ATM으로 다른 남아있는 돈들과 뽑아서 합쳐서 그냥 뺄 수 있도록 원래 요거는 은행계 카드사는 지금도 됩니다. 예. 뭐 하나라든지 예. 국민, 신한 이런 데들은 됐었는데 안 되던 곳들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는 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는 워낙 직구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쓰면 나중에 왔을 때 쓰신 돈 외에 돈이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일단 비자나 마스터 같은 기존 카드들에서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결제사에서 1%를 가져가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또 더 붙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에 나가는 수수료에 국내 카드사 수수료도 붙는 거죠. 요거는 국내 카드사 수수료는 붙지 않게 하기로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비자나 마스터 말고 예. 예, BC 카드 쓰시면 예, 이 국제결제 수수료 안 낼 수 있긴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수수료도 좀 줄면은 어쨌든 우리 일반 소유자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앞으로 쓰시게 되는 돈 나중에 명세서 온 거 보시면은 전보다 수수료가 좀 덜 나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는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한테 얼마 포인트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이 잘 안 돼. 네.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해보시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30초 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게 카드포인트.or.kr이라고 여신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가서 그냥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치면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가족이 내 카드 포인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쉽게. 뭐 휴대폰 인증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저 이거 들어가 봤더니 저는 딱 2만 원 있더라고요. 지금 안 쓰는 카드 포인트에 딱 2만 원 어치가 8,000원짜리 하나, 12,000원짜리 하나가 있어서 근데 보니까 이게 올 3월 소멸 예정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이 지금 시스템 구축 중이거든요. 요게 빨라야 4월이에요. 그럼 3월에 다 날아가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합쳐가지고 합쳐서 쓸 수 있는 몰에서 쓰려고요. 방금 말씀드린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조회는 말 그대로 조회.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예. 조회만 돼요. 근데 요새 굉장히 상업적인 앱들, 예. 뭐 카드사라든지 그러니까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조회해서 찾은 카드 포인트들을 합쳐서 쓸 수 있는 몰 같은 거 많이 운영을 합니다. 핸드폰에 왜 기본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 중에도 그런 거 좀 있어요. 뭐 땡립이라든지 모렛이라든지 뭐 펫땡코라든지 이런 많이들 쓰시는 앱에서 이렇게 조회한 카드 포인트들을 합쳐서 다른 걸로 전환해서도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한번 조회해서 일단 카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통합 조회. 네. 이걸 검색하면 돼. 카드 네네. 포인트 통합 조회. 그러니까 3월이나 4월까지 소멸되는 포인트들 있으신 분들은 그 현금화 혜택 못 누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찾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 16년 만에 900선 돌파. 지금은 다시 빠졌더라고요. 어제 오, 900선을 네. 돌파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900이라는 지수대를 본 게 월드컵 있었던 2002년 3월 때였으니까 16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이 가상화폐가 빠져나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다른 라운드가 오히려 개인 돈은 여기서 빠져나가서 가상화폐로 간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갑자기 왜 이러냐. 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요번 한 달 동안에 한 17%가 올랐습니다. 그럼 왜 순간적으로 한 달에 시장이 17%가 올랐는가? 바로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구체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힘에 힘입어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뭐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라든가 코스닥에 투자하면 연기금들 평가 점수 높여준다는 게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KRX 3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벤치마크,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하나를 새롭게 마련을 해서 연기금이라든가 기금은 이걸로 평가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약간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주식 운용을 하잖아요. 평가를 뭘로 받느냐? 코스피 20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해서 코스피보다 잘했으면은 잘했다. 못했으면 너 왜 이거보다 못해라.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에는 코스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코스닥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지수가 2월에 오픈이 되면 그걸 보면 300개 종목 중에 코스닥이 거의 한 7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연기금이나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70개 중에서도 시가총액 높은 10개는 일단은 선취매를 어마어마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국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코스닥을 높여놨는데 일단 돈이 돈다 이런 거죠. 일단 사놓고 보는 거죠. 사놓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은 시총 상위 중에서 대형 바이오만 지금 디립다 또 샀어요. 디립다는 뭐예요? 왕창을 산 거예요. 그래서 뭐 셀로 시작되는 대형 바이오주의 뭐 3인방 같은 바이오가 경우가 완전 지금 그 고공행진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새 뭐 90% 상승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버블이다 투기도 하는데 또 이 한 달 새 모양을 보고 있으면 이 바이오주도 또 비슷한 속성이니까 이렇게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좋으나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3월, 4월까지도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코스닥 종목을 산다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라든가.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지만 기사님 이만 보시죠. 이거 일단 보시고요. 네. 외국인이 또 빠져나가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네. 김덕희님, 정봉주 정치쇼 대단해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사이트 접속한대요. 청취자들 접속이 폭발력인가 봐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두 분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